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보다 가까이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오늘의 한마디. 카카오톡 감청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한마디입니다. 일단 대화 내용은 사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제3자가 본다고 생각하면은 논란이 되고 불쾌하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톡 물론 쓰긴 쓰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카카오톡 이용자 수가 많이 줄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콘텐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서버에 있는 거는 나라에서 압박을 가하면 분명히 나라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카카오톡이든 뭐 우리나라 메신저는 더 이상 이제 보안은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톡 자체 신뢰보다도 그냥 전반적인 그냥 국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지금은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좀 찜찜하겠지만 또 다른 친구들이나 이용할 계속 이용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하는데 감시당하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는 있는데 계속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다들 거부감 생기지 않을까 해서.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우리 사회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은 카카오톡 감청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들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감청 논란은 아무튼 단순히 메신저의 신뢰도 문제만 아닌 것 같죠. 국가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해외 국감 중에 국회의원들의 뮤지컬 관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정치와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1797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런 뉴스 드릴 때마다 국회의원 좀 수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서 수입해 와야 될까요? 0886번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뮤지컬 실컷 보고 내년 국감까지 안 왔으면 좋겠군요. 네,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정규 시즌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승부도 승부지만 이제 MVP 경쟁에 아주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MVP는 현재 2위인 넥센의 집안 싸움이 될 전망인데요. 네. 기록 계산해드린 서건창과 박병호, 베네켄, 강정호 등 넥센 4인방이 후보군입니다. 네. 박병호 선수는 어제 롯데전에서 50호, 51호 홈런을 때려서 이승엽에 이어서 11년 만에 50홈런 시대를 열었고요. 그렇군요. 네, 서건창 선수는 안타 1개를 추가해서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시즌 첫 200안타까지 단 1개만 남겨뒀습니다. 1개 남았네요. 네. 아, 네. 그리고 외국인 투수 베네켄은 어제 6이닝 1실점에서 7년 만에 20승 고지를 밟았고요. 강정호 선수는 유격수 최초로 30홈런 100타점을 일찌감치 돌파했습니다. 네. 네 선수 중에서 한 선수를 꼽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아, 그런데요? 네, 아무래도 연습생 감독 신화를 쓰고 있는 서건창 선수 그리고 새 시즌 연속 홈런 등극을 앞둔 박병호 선수가 경쟁에서 한 발 앞선 모습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캔자스시티 돌풍이 거세다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에 기적의 팀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캔자스시티가 또 역전승을 거두면서 29년 만에 월드시리즈행을 눈앞에 뒀습니다. 네. 그래서 캔자스시티는 오늘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서 볼티모어의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으로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는데요.
사실 올 시즌 캔자스시티를 우승 후보로 꼽은 전문가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인구 약 200만 명의 소도시인 캔자스시티는 만년 약체였고요. 올해 연봉 총액도 30개 구단 중에 19위입니다. 네. 올해 와일드카드로 29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해가지고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거? 네. 연일 기적을 쓰고 있는데 이 관심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세인트루이스를 5대4로 꺾고 2승 1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축구 소식 알아보죠. 슈틸리케 신임 축구 대표팀 감독이 무대 데뷔를 1승 1패로 마친 거예요. 졌습니까? 예. 네. 슈틸리케 신임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어제 브라질 월드컵 8강 돌풍팀인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네. 1대3으로 졌습니다.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이동국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후반에 내리 2골을 내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슈틸리케 감독이 파격적인 선수 기용과 짧은 패스 축구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우리는 졌지만 패배자는 아니다. 패배자는 아니다. 네. 우리는 항상 힘과 의지를 갖춘 더 노력할 수 있는 팀이라고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내년 1월 달에 열리는 호주 아시안컵에서 55년 만에 우승을 노리거든요. 네. 이를 대비해서 다음 달에 요르단, 이란과 원정 평가전을 치릅니다. 네. 히딩크 감독 하면 우리나라 사람 치고 모르는 분이 없죠. 네.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때 사광신화를 쓴 사람인데 요즘 자기 나라 대표팀을 맡은 후로는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네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가 유로 2016 조별리그 예선 A조 3차전에서 약체인 아이슬란드에게 0대2로 졌습니다. 네. 1승 2패에 그친 네덜란드는 3위로 밀렸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16년 만에 자국 대표팀을 맡아가지고 7월부터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A매치 1승 3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제자였던 데부어 아약스 감독은 히딩크 감독을 두고 업적은 대단하지만 사고방식은 구식이다. 네. 히딩크 감독의 시대는 끝났다고 혹평을 했는데요. 네. 히딩크 감독이 계약 기간이 유로 2016 본선까지인데 네. 반전의 기회를 좀 마련할 수 있을지 네. 좀 주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도 많이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레슬링협회가 내분에 휩싸였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한국 레슬링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면서 이렇게 부활을 알렸었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협회 내부 분쟁이 알려졌습니다. 임성순 대한레슬링협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집행부가 협회 내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둘리면서 출연금 지급을 강요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안 게임 기간에 경기장에 접근하기가 어렵도록 집행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검찰에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회장이 출연금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반박한 상황인데 네. 진실 게임이 좀 누가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장하고 집행부하고 다투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빙속이 여제죠. 빙속이 여제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가 대한민국 체육상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2014 대한민국 체육상 경기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네. 문체부가 제52회 체육의 날인 오늘 열린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에서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2연패를 달성한 이상화 선수에게 선수 부분 최고 영예인 경기상을 수여했습니다. 네. 지도자상에는 체육 양악선의 은사인 최규동 광주체중 교사가 선정됐고요. 네. 올해 신설된 장안 어버이상에는 빙상 이규혁의 어머니인 이인석 씨가 받게 됐습니다. 네, 축하해 줄 일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한남대로 계속해서 강남 쪽으로 소통이 어렵습니다. 북한남 삼거리에서 한남 오거리 쪽으로는 교통량이 많아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주변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쪽으로도 지금 많이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남단부터 예술의 전당 앞쪽으로도 차간력이 빼곡하게 이어집니다. 반대 도심 시청 방면 예술의 전당 앞부터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도 제속
고속도로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로 옛 차파트 사거리부터 청담권 앞까지 양방면 정체 서행입니다. 나란한 동작대로도 사당역에서 방배 경사서 앞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편도 시속 1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동성애와 이혼을 포용한다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수천 년간 동성애와 이혼을 금지해온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새바람이 부는 걸까요? 천주교 수원교구의 홍창진 신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창진 신부입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자,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데 이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이 세계 주교 대의원의 정식 명칭은 세계 주교 시노드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1961년부터 63년까지 3년에 걸쳐서 그 카톨릭 교회가 크게 쇄신하기 위해서 엄청난 회의를 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 공의회 이후에 그 공의회 정신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하기로 결정했고요. 그게 벌써 제1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제14차인데 14차 회의 전에 1년 전에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이 요번이 임시회의 성격으로 그 주교회 대의원회 한 거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다른 때는 그냥 1차, 2차, 3차 계속 하다가 요번 14차 회의 전에는 뭔가 교황님께서 엄청난 결정을 하셨는지 임시총회까지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의는 내년 정기총회 전에 있는 임시총회입니다. 근데 이 총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어떤 보고서입니까, 이건? 중간 보고서인데요. 그 임시총회는 1차적으로 일주일 동안 대의원 주교님들이 의논한 내용에 대해서 그 입장을 정리하게 돼 있어요. 1차로. 그리고 이 다음 한 주 동안은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이제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형태에 꾸며져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론하기 위한 안건을 정리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허락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혼을 찬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혼한 사람들이 영성체도 못하는 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영성체를 허락하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그런 논제들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겠다고 선포한 것이 중간 발표입니다. 지금 이제 토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고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의제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일주일 동안 토론을 거치긴 하지만 그 참여한 대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두 분이 참여하셨어요. 염수정 주교님하고 강우일 주교님 참여하셨는데 그 253명의 참여자들이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결정이 그렇게 난다는 암시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군요. 자, 그럼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동성애는 허락한다. 그다음에 이혼에 관해서는 이제 찬성하지 않지만 이미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영성체를 허락한다는 것이고 또 그 이외에 다른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혼이라든가 무슨 피임이라든가. 그 다른 내용이 사실 더 심각하게 많은데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으로 배운되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성당에서 가장 맞닥뜨리는 것이 그 문제예요. 예. 이혼했는데 성당은 나오고 싶어요. 성당은 나오고 싶은데 성당에 가면 영등세는 안 줘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가기 힘들고 여러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마치 좋은 글씨를 연상케 하는 그런 비정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점이 제일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지만 이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자연적이고 천연적인 건데 왜 하느님께서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 많았죠. 네. 동거에 관한 무슨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뭐 들으셨습니까? 예. 동거에 관한 부분도 심각하게 많이 다뤄져 있죠. 왜냐면 동거가 엄청나게 많이 만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인데 그 동거에 관한 것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번 주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임이나 혹시 낙태 문제에 관해서도 피임 낙태에 관한 가정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가 이번에 다 다뤄집니다. 피임 낙태도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 아니냐 하는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 내에도 보수파들이 있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개막 미사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분들을 의식하셨는지 용기를 내라. 너무 자기 자신의 지식에만 갇혀 있지 말고 좀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양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결정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향인데 그것은 사실 시대의 개혁은 어느 순간이 되면 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이콘이 되신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임시총회도 개최하신 것이고 내년에 정기총회 때 발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죠. 네. 이번 회의가 임시총회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발표된 것은 이제 입장을 정리해서 의절을 결정한 것이고 그러면 19일에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될까요? 네, 19일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1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주교님들한테 다 발송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주교님들 의견까지 다 모읍니다. 근데 최종 결정은 내년 10월 달에 발표되는 게 최종 결정인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톨릭의 모든 법은 그 법의 정신이 사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혼하지 않는 많은 기혼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이게. 이혼한 사람을 단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거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동성애 아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동성애 하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안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법은 많이 잘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소외시켜서는 안 되고 안아주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혼, 동성애 이런 거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안아주는 정도, 사목 배려가 아니라 법으로 받아들여주는 단계가 됐으면 용감하게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를 사랑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교회의 정신입니다. 지금 홍상진 신부님께서 파악하기로 우리나라 가톨릭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톨릭계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보다 더 로마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100%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동시에 교황님과 정식으로 이게 무슨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또 100% 또 받아들이는 아주 그런 충성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보수적이지만 바로 적응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충성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신자들도 마찬가지겠네요. 신자들도 또 우리 성직자에 대한 아주 큰 신뢰가 있어서요.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변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바로 알아듣고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홍 신부님은 어떠세요? 찬성하세요?
사실 저는 이걸 벌써부터 찬성했었거든요. 벌써부터 찬성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모든 걸 이해하지만 교회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로 저는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혼 문제라든가 또 동거, 피임, 낙태 부분에 관해서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납득이 쉬울 수는 있는데 이 동성애 같은 경우는 과연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또 별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도 뭐 몇 개 어떤 주는 찬성하고 어떤 주는 이제 법제화하고 어떤 데서는 안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법으로까지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허용할 것이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법을 우지좌지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부분을 어디에 부딪히느냐면요. 과연 동성애 성적 성향이 네. 자연법적으로 타고난 것이냐, 네. 아니면 인간의 어떤 생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심리적인 장애냐, 네.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점 이 자연으로부터 온 게 아닌가라는 것이 편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연법의 기준으로 하느님의 법을 해석하는 교회 입장에서 네. 이거를 정말 이제는 이 인구로 봤을 때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주장을 봤을 때 그리고 그들이 편견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지 않는가. 네. 그런 사랑의 정신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네. 법적으로 그러면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을 한다. 이렇게 법으로까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법. 이게 교회 발표는 결국 교회에서. 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입장이다. 네. 라고 발표하면은, 유럽이나 이런 또 서방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겠죠. 법에도. 네. 법에도. 현실적인 법에도. 그럼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카드 신자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다 정식으로 확정되는 것은 내년에 정기총회에서 공식 발표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주교 수원교구의 홍창진 신부였습니다.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해외 국감 중 국회의원들의 뮤지컬 관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2545번님께서는 이틀 중 하루를 뮤지컬 관람으로 보낸다면 굳이 왜 국민들 세금으로 중국까지 간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7361번님께서는요. 국감 준비를 얼마나 자신 있게 했으면 뮤지컬을 보는 여유까지 있습니까? 참 유능한 의원들입니다. 라고 아주 비꼬는 말씀까지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전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해외 국감 중 국회의원들의 뮤지컬 관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6654번님께서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2.25%에서 2.00%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인데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기준금리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리 인하를 발표했죠?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나요? 이 신임 경제부총리,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내년부터 이제 그 모든 주요 정책들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법이라든지 무슨 재정이라든지 국회가 통과돼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게 지난 8월달 산업활동 동향이라든지 요즘 뭐 중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이게 모멘텀을 잃지 않아야 될 텐데 그래서 왜 지난번에 왜 플러스 5조 41조에다가 네. 플러스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그렇죠. 네. 그거 했고 또 금리도 다시 좀 내리는 게 좋다는 메시지를 좀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인하를 했다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네. 경기 회복 그 대열에 이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두 가지가 이제 거시경제의 양대축인데 통화 정책이 지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동참했다. 이런 의미 정도밖에는 그거 말고는 굳이 이번 달에 또 금리를 내려야 됐을 필요는 별로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다. 네, 경기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네. 정부 정책은 또 따로 있는데 네.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에 부응했다라고 네. 보시는 거로군요. 원래 이주열 총재는 취임 이후에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오히려 의지를 보여오지 않았나요? 그러셨었죠. 예. 취임하시자마자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 금리 정상화. 예. 그 말은 이때까지 금리가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를 다시 이제 올리겠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었습니까? 예.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로 봐도 사실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해외에 비춰볼 때 그렇게 낮습니까? 해외에 비춰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높죠. 높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0.25%고요. 예. 우린 지금 2.0%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0.25고 영국은 0.5고 일본이 0.1 유로는 0.05 이렇게 전부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겪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은 유럽이나 미국은 위기의 근원지 위기를 일으킨 주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일본은 일본 경제 계속 제로금리를 해왔었고요. 우리나라는 좀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내서 후폭풍을 우리도 어느 정도 겪긴 했습니다만은 금융이 완전히 망가졌었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거품이 터졌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가 낮긴 하지만 우리 여건에서는 그 나라를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가 더 높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가계부채가 있어요. 네.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낮다는 거는 이 부채를 더 내라 이런 그 정책이기 때문에 빚을 좀 더 많이 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렇죠. 이런 거니까요. 지금 성장률 국가만 보면은 이 두 가지만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를 내려도 좋은 거죠. 예. 그 경제 성장도 별로 좋지 않고 네. 물가도 상당히 안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그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거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커지고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크기를 넘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울 만큼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네. 지금은 괜찮지만은 앞으로 뭐 1, 2년 뒤에 뭐 미국이나 이런 특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될 압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거가 이제 지금 예견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 가계부채를 자꾸 늘리는 게 옳은 방향이냐. 네. 차라리 이주열 총재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서 똑같이 올라갈 거라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숨이 차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좀 우리가 가급적 조금씩 올려서 거품을 빼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를 더 내려갖고 버블을 더 키워서 이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경제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한편에서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은 가계부채의 영향을 준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네.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네. 가계부채 문제는 풀릴지 모르지만 네. 지금도 저성장인데 이 경기가 자꾸 이 가라앉는 네. 문제가 생긴다고 네.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 측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쪽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누구 말이 맞습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재 박종규 선임연구원님께서는 경제학 박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경제학 박사 아니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쉽게 좀 설명해 봐 주세요. 네, 이게 경제학 박사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설명하기 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경제가 이제 더 어려워지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 선택의 문제죠.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 가계부채 문제 이것만 없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자꾸 커지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가계부채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이거는 가계부채 버블이라고 보는데 이 버블은 항상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이제 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빚을 지고 있지 뭐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다. 뭐 지금 이게 얼만큼 낮아져도 은행에는 괜찮다. 이렇게 자꾸 괜찮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버블이라는 게 터진 사례를 보면 이게 큰일 났다라고 느끼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네. 그죠. 가계부채가 터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가계부채가 터진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경기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를테면 실업이 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제 많았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못하게 되면 다 이제 신용부양이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디폴트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를테면 집을 담보로 가졌던 사람은 이제 집이 이제 다 날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길거리 나서야 되게 되고 그렇죠. 네. 집값이 그럼 하락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몇 집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싸게 이제 내놓게 되면은 그때는 너도 나도 자꾸 싸게 내놓게 되지 않느냐. 집값도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지면은 집값이 떨어지면 나도 내놔야지. 그러면 더 떨어지게 되고 집을 살려는 사람은 집을 이제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니까 조금 있다가 사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집 사는 거를 미루게 되고 그래서 수요는 점점 적어지고 공급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이 부동산 버블이 지금 터지는 것 같고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될 적에는 그렇게 되면 그게 그런 일이 대량으로 벌어진다 그러면은 금융기관에게도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은 경제 전체가 또 어려워지고.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전에 금융위기 때처럼. 그렇죠. 네, 어려운 사태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죠. 네. 그걸 이제 우려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미국이 금융에서 제일 선진국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결국 가계부채 때문에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괜찮다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사실 지난 10수년 동안 이게 뭐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터진다라 그러고 금리 내리면은 가계부채 악화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아예 차제에 이거는 가계부채 문제는 좀 따로 떼내 갖고 경기와 상관없이 이거를 좀 진짜 본격적으로 좀 다루는 그런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 가계부채 문제를 따로 떼가지고 빚을 많이 내고 빚내서 집을 샀다든가 이런 가정들이 많은데 그런 가정들 문제를 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요. 은행 금융기관들이 제2금융기관이 지금 문제거든요. 제2금융 비은행들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그렇죠. 이 금융회사 자체들도 이대로 가갖고 되겠느냐 이거를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지난달에 FRB 우리로 치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면서 우리로 치면은 금통위원들이 각자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금리가 얼만큼 될 것 같냐는 예상치를 내놓는데요. 이게 상당히 급격하게 오르는 걸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한번 출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요. 근데 보면은 지금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인데 앞으로 3년 뒤에 2017년인가요? 2017년이 되면은 3.8%까지 간다. 올린다는 거죠? 올린다는 거죠. 0.25에서 3.75까지 간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가 얹어서 올린다고 생각하면 지금 2%에서 얼마가 됩니까? 5.5.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올리는데 우리는 안 올릴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비자들도 지금 금리 부담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건데 2.5배가 높아지는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지는 건데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미리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금융회사도 그렇고 감독 당국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않은 상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가계부채는 자꾸 커지고 금리는 굉장히 2.0%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걱정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도 은행빚을 이제 쉽게 내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접고 금융기관에서도 쉽게 돈 빌려줄 생각하지 말고 뭐 이래라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금리가 크게 보면은 이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위기 대책이 지금 이때까지 왔었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금리가 다시 미국을 필두로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로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을 본다면은 이게 추세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 성장 문제는 경기 부양 문제는 좀 지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의 문제죠.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 부양 지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너무나 저성장, 저물가 이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물가하고 성장만 보면은 그런데 그러나 이제 물가도 보면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소값, 과일값이 많이 내려서 물가가 지금 1%대가 되고 또 국제 유가도 좀 많이 내리고 또 우리 원화 환율도 좀 강세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수요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내려가서 이제 1.7% 정도 물가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런 거를 다 빼고 완전 수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물가는 한 2.1에서 2.4% 정도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별로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디플레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1%대로 가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 것 같은데요. 근데 디플레라는 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디플레의 역사를 쭉 보면은 미국의 뭐 대공황이나 일본의 90년대의 디플레 이런 걸 보면은 그 거품이 터질 때 항상 거품이 터질 때 이제 디플레가 생기는 거죠. 네. 저희 경기가 미약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디플레가 오는 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 가계부채가 터진다 그러면은 가계부채 버블이 터진다 그러면은 아마 디플레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느냐 성장과 물가를 관리하느냐 이 양자 사이에 지금 아주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올해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도 3.8%에서 3.5%로 하향 조정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보이시는데.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 그 3.5 금리를 낮추면은 한 그 6개월 이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그럼 이제 이번에 금리를 낮춘 건 이제 내년에 해당하는 문제, 내년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건데 내년 성장률이 또 오늘 발표한 거 보면 3.9%로 돼 있어요. 3.9%면은 그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겁니다. 성장률만 보면은 금리를 그렇게 낮출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저 임금 좀 올려라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 아시죠? 네네.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오히려 그 성장을 그게 더 오히려 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더 임금을 올려줄 여력은 있나요? 물론 그 기업이 천차만별이겠고 산업마다 천차만별이겠는데 지금 기업 소득 환류세제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가계소득 증대세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임금이나 고용을 더 해주면 이제 그 세금에서 이제 깎아주는 건데 그 사정이 좋은 기업은 아마 대기업일 거고 이미 월급 수준이 높을 테니까 그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또 뭐 관련된 중소기업에게 무슨 단가라든지 납품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줌으로써 이렇게 그 인건비 부담이 높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조정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소기업은 좀 어려운 데 많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중소기업을 좀 특별히 살릴 수 있는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면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전 이제는 그 대기업을 위한 무슨 재정 지출이나 이런 건 이제는 하지 말고 젖대기를 좀 하고요. 젖대야죠. 젖을 떼고 이제 알아서 그 글로벌 시장에 가고 세계적 무대에 가고 떼돈을 좀 벌어오고 우리나라 정책은 그 중소기업에게만 좀 집중해서 하는 그런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해외 국감 중 국회의원들의 뮤지컬 관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7867번님께서는요. 자기 행실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외국까지 가서 국감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3371번님께서는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도 이틀 중에 하루는 일했지 않습니까? 비꼬시는 말씀이겠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9784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8669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장시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0월 10일 수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수부 모두 마칩니다.